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밤중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저자 이병철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 세 번째 강의로서 요 주기율표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이 주기율표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주기율표를 알아야지만이 기초화학이라든지 다른 뭐 화학 반응이라든지 여러 화학적 지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강의를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뭐 몇 날 며칠을 해도 강의를 다 못해요. 그 주기율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화학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라고 얘기할까요? 이 주기율표만 알아도 화학의 90% 이상을 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거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위험물 기능사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들은 빼고 정말 핵심적이고 정말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시간이 한 2,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중간에 멈추셨다가 다시 보셔도 되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게요. 자, 주기율표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제 주기라는 게 뭐죠? 비슷한 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표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주기율표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그 원소들이 한 120가지 정도의 원소들이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다 독특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다른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던 애들이 이렇게 그룹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학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갖는 아이들을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다 보면 걔네들을 같은 세로선에 일치시켜서 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주기율표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역사도 굉장히 깊은데, 여기에서 이제 한 세 사람의 과학자가 어떻게 해서 주기율표라는 것을 업데이트 시켰고 발전시켰는지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주기율표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세로선하고 가로선이 중요한데, 이 세로선을 우리가 족이라고 하고 이 세로선을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가로선을 우리가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로선에 이 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게끔 한 의미가 깊은 발견을 한 사람이죠. 이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빨갛게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원자량으로, 이제 지금까지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면 리튬이라고 있죠. 이제 원자번호 3번입니다. 리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칼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트륨이 있죠. 그런데 리튬의 원자량은 7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그 다음에 칼륨의 원자량이 39로 알려져 있는데, 요 둘을 평균 내보면, 요 둘을 합쳐서 2로 나눠보면 중간에 해당되는 나트륨의 원자량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들이 이제 주창이 된 건데, 하여튼 이 데베라이너가 이 주창하게 된 이 새쌍 원소설 때문에 이 주기율표의 족 개념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가운데 원소가 무엇이 차지해야 될 것이고, 그거의 원자량 값이 얼마여야 되는
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이 처음에 도입된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렌즈의 옥타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옥타브라는 게 옥타브, 여러분들 음악에서 완 옥타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몇 개죠? 8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옥텟 규칙이라고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뉴렌즈의 옥타브설이 1864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원자량 순서대로 이 수많은 원소들을 배열하다 보면 요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반복해서 출현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뉴렌즈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렌즈의 옥타브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을 설명할 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공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공란에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여기에 이런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예측한 게 맞아 떨어지게끔 원소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기율표의 역사성을 보고 현대 주기율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물론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뭐 이 사람들도 이거 다 몰라요. 그냥 보면 이제 이게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있는 것이다만 알면 되는 것이고 얘네들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 보시면 여기 세로에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1족부터 18쪽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부분에 있는 요 1번부터 7번까지를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18쪽 7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화공과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화학을 전공하셨거나 이과 계통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 3번부터 12번까지를 싹 빼고 1번, 2번, 13번을 붙여서 이제 단주기율표라 그래서 이제 8가지를 가지고 옥텟 규칙도 설명하고 이런 건데 뒤에 이제 그런 박스도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족은 총 18, 18조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주기는 7주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로 하면서 이제 모즐리의 주기율표인데 그 기존의 이 주기율표를 발견했던 뉴렌즈라든지 멘델레예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데베라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도 보시면 원자량의 순서대로 이 주기율표를 발견했다라고 하고 이제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에 와서는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이전 사람들이 원자량 순서대로 만약에 주기율표를 구성하다 보면 요 아르곤이라는 게 있고 칼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아르곤은 현재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18번이고 이 칼륨은 현재 19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그 주기율표를 원자량 순서대로 구성하다 보면 지금 원자번호 18번에 해당되는 아르곤보다 원자번호 19번에 해당되는 칼륨의 원자량 값이 더 작죠.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면 칼륨과 아르곤의 원자번호 순서가 뒤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순점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모즐리라는 이 과학자가 엑스선 연구에 의해서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다. 주기적 성질은 이걸 새롭게 알아내면서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가 이제 탄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에 해당되는 아르곤은 이제 18쪽에 해당되는 18번에 해당되는 거고 칼륨은 이제 현재 1조 원소라 그래서 원자번호 19에 배치되게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서 이제 쭉 이제
확인해 가시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주기율표 역사성에 대한 거니까 뭐 모르셔도 돼요. 뭐 시험 위험물 기능사 준비하시는 데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어떤 공부를 할 때 하기 전에 그 역사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주기율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예요. 원소들을 이제 원자 번호 순서, 원자 번호는 이제 양성자 수와 관련돼 있어요. 양성자 수가 만약에 17개다 그러면 원자 번호도 17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3개다 그러면 원자 번호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 주기율표는 요 모즐리 액선 연구를 통해서 요 양성자 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거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고, 그거를 표로 만든 것이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 족은 세로선이고 현재까지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한다. 그러니까 주기는 가로선이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한다. 현재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족은 뭐 족과 주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족은 최외곽 전자수라고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전자껍질의 최외곽,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족이 같은 것이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한족, 뭐 우리는 지금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뭐 앵글로 섹슨족, 뭐 이런 인류들도 보면 같은 족들, 그런 조상들의 그룹들로 나누듯이 여기서 족하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이면 조상도 같다, 화학적 성질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가 같다, 그 얘기는 주기는 뭐냐면 이제 전자 껍질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화학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거예요.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기가 같으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주기 원소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6개 있다라는 얘기고, 5주기 원소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5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주기율표를 보시면 여기 주기율표 보시면 여기 이제 좌측 부분이 있죠. 이 좌측 부분에 있고 이 우측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쪽이라는 게 이제 특이한, 얘네들은 이제 비활성 기체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전체를 놓고 보면 좌측에 있는 것들은 양윤이 되기 쉬운 금속성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의 원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중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는 이제 금속성이고, 그 다음에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비금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중금속이다. 여기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비금속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18쪽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비활성이다. 그래서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따로 이제 부르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주기율표를 보시면 대충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금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율표상에서 좌측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잃고 양연이 되기 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금속이다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연이 되기 쉬운 물질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중금속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가 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 반도체 소자, 규소라든지 저마늄이 바로 중금속에 해당되는 애들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개념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주기율표 상에서 이제 최외각 전자수와 전자 껍질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최외각 전자수와 전자 껍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최외각 전자수는 족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고요. 이 전자 껍질 개념은 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뭐 위험물 기능사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라는 게 뭐고 전자 껍질 개념이 뭔지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외각 전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외각에서 이 최외가 뭐죠? 가장 바깥에 껍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최외각 전자수라는 개념하고 이 전자 껍질 개념은 같이 연동해서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뒤에 걸 먼저 볼까요? 네,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아니면 요거 우리가 간칠 때 많이 쓰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 NaCl인데요. 요 놈은 나트륨하고 Cl이 합체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나트륨과 Cl을 가지고 전자 껍질 개념하고 최외각 전자수의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나트륨 보시면 여기 지금 1족 3주기 원소예요. 그러니까 족이라는 건 뭐냐면 최외각 전자수죠. 그 다음에 주기가 뭐냐 하면 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1족 3주기 원소라는 것은 전자 껍질이 3개가 있고 그 세 번째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1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면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원자 번호 11번이라 전자는 총 11개인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갑시다. 안쪽부터 전자가 채워지는데 가장 안쪽에는 2개, 두 번째는 8개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자가 11개인데 2개, 8개를 채웠으니까 이제 1개가 남았죠. 그래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11개의 전자가 이렇게 전자 껍질 3개를 가지고 있는 나트륨에 대해서 안쪽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의 전자가 배치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외각,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1개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3주기 1족 원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습합니다. 염소는요 여기 원자번호 17번이에요. 원자번호 17번인데 얘는 지금 7족 원소라고 하죠. 이게 이제 장주기율패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주기율패선은 여기를 3, 4, 5, 6, 7, 8족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염소는 7족 3주기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라는 놈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전자 껍질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번호 17번이다 보니까 17개의 전자를 배치시켜야 되는데 전자는 안쪽부터 순서대로 차곡차곡 채워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2개 채웠죠? 그 다음에 다 채웠으니까 채울 게 없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개를 채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개 채웠으니까 나머지 7개를 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옥텟 규칙이라는 걸 설명하게 되면 왜 여기 2개, 8개밖에 채워질 수 없느냐 이걸 또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소는 2개,
8개, 마지막 세 번째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는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전자 껍질 3개 가지고 있고 최외각 전자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3주기 7쪽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주기 7쪽에 염소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드릴게요. 여기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파랗게 점 찍힌 게 전자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원자 번호 3번이기 때문에 전자 3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안쪽에 2개 채우고 나머지 1개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를 배치시킨 거예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인데 맨 안쪽에 2개,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서 두 번째 만들고 두 번째는 8개를 채우는 거예요. 2개 채우고 8개 채웠으니 10개 채웠죠.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으니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은 전자 껍질 2개를 만들게 되고 그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가 채워진 거고요. 나트륨은 3개의 전자 껍질을 만들고 그 세 번째 최외각 전자에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를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요 리튬하고 나트륨은 지금 같은 세로줄에 있죠. 리튬하고 나트륨은 같은 세로줄에 있어요. 그러면 족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족이 같다는 얘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모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리튬과 나트륨은 같은 일족 원소다. 그 얘기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로서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전혀 달라서 성질은 다르겠지만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는 그 습성을 보면 비슷한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왜? 리튬도 최외각의 전자 하나고 나트륨도 최외각의 전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1쪽에 넣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16쪽, 즉 6쪽이라고 하는 애들 볼까요? 얘네들은 볼 것도 없죠. 6쪽? 최외각의 전자 6개 있겠네? 예측이 가는 거죠. 그러면 산소는 보시면 원자 번호 8번이에요. 그러면 전체 원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가 8개인데 가장 안쪽에 2개 채우고 채울 공간이 없으니 두 번째 전자 껍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6개를 배치시킨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황은 원자 번호 16번이거든요. 그러면 총 16개의 전자가 필요할 것인데 가장 안쪽에 2개 채우고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으니 두 번째 만들었어요. 두 번째 8개 채웠죠. 그럼 총 10개를 채웠잖아요. 근데 더 이상 채울 게 없으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6개를 배치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의 개수도 많아져서 전자 껍질도 순차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지만 최외각,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6쪽이라면 6개로서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아까 주기와 족이 다 중요하지만 족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물질은 다르지만 최외각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최외각 전자가 같다면 습성이 비슷한 원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한번 그럼 말씀드려 볼까요?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NaCl은 이게 이온화가 되면 Na 플러스일까 하고 Cl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이온화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에요. 전자 11개가 필요하죠. 가장 안쪽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염소는 가장 안쪽에 2개, 17번이니까요. 17개의 전자를 배치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개, 세 번째 7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최외각이 하나 있으니 1조 건소고 염소는 최외각이 7개 전자를 갖고 있으니 7조 건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주기율폐에서는 17조 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온 결합을 하냐면요. 이 옥텟 규칙을 좀 설명드려 볼까요? 자연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은 최외각에 8개의 전자를 가지면 안정하다라는 습성을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외각에 8개의 전자를 갖게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나트륨은 태어날 때 하나의 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 불안한 거예요. 염소는 태어날 때 7개의 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불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누군가하고 만나서 결합을 하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최외각의 8개의 전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또 도다 보니까 염소라는 놈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쉽게 결합할 수 있냐 하면 요 놈은 여기 있는 하나의 전자를 얘한테 주어버리면 이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남는 안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얘는 이쪽에서 하나를 받았으니 얘는 8개가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도 8개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염소도 8개의 전자를 배치를 갖게 돼서 최외각의 8개의 전자를 가지면 안정하다라는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뺏겨서 플러스가 되고 얘는 나트륨에서 받은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돼서 얘네들이 이온 결합을 1대1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NaCl은 1대1로 결합한 거죠. 그러면 예측할 수 있어요. Na는 1쪽이고 리튬도 1쪽이니 17쪽에 염소하고 결합하면 NaCl이 1대1이니까 LiCl도 1대1이겠네. 물소도 염소하고 같은 7조 원소니까 여기 나트륨하고 결합한다면 얘하고 똑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으니 얘는 NaF 1대1로 결합할 수 있겠네. LiF 1대1로 결합할 수 있겠네. 충분히 화학 반응식을 내가 꾸밀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족과 주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아마 위험물 기능사 준비를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최외각 전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최외각 전자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있는데 그 전자 껍질 중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다. 그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족을 결정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6개다 그러면 6조 원소가 되는 거고 4개다 그러면 4조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도 이 최외각 전자수하고 동일한데 한 가지만 이 최외각 전자가 8개다 그러면 얘는 최외각 전자수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응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에서도 보면 수소 1조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1이죠. 그런데 헬륨은 18조 원소예요. 그러니까 18조 원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활성 기체라 그래서 반응성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최외각의 8개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라 얘네들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온도 마찬가지죠. 18조 원소지만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외각 전자수는 8개고 원자과 전자수는 0인 거죠. 나머지는 최외각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를 동일하게 놓고 보는 거예요. 즉 붕소 3조 원소예요.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수 3개고 원자과 전자수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위험물 기능사에서 이제 주기율표를 해석하고 또 공부하는 데는 좀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위험물 산업기사라든지 위험물 기능장에 들어가게 되면 양자역학 개념이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위험물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강의를 준비해서 업로드하는 것도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